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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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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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금 저희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좀 이것저것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퍼플 아카데미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퍼플 아카데미가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순찬히 지금 이제 기존에 아카데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아카데미는 이제 많이 들었던 분들은 계속 이제 정말 귀가 따갑게 들으셨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가, 뭔가 영어에 대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이 의문점을 갖고 계시죠. 근데 제가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한 아이가 3살까지는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뭐 영어를 그렇게 예, 열심히 시키고 싶은 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린 분들이, 이렇게 아이가 이제 연령이 어린 분들이 하시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백색 소음 들리는 거 저 어제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2번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핸드폰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쉬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죄송해요.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예,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센터 때문에 너무, 예, 잘 들리세요? 제가 센터 준비 때문에 핸드폰 뭘 할 기력이 없어서, 예, 그래서 막 끊기고, 예, 원래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게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괜찮아요? 들으실만 하세요? 죄송해요. 이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이게 소음이 좀 쉬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죄송한데, 예, 이제 제가 잘 들리세요? 그래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근데 이렇게 쉬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밤에 뛸 때는 좀 익숙해요. 핸드폰 바꿀게요. 예. 이게 아이폰도 한번 이렇게 세게 떨어뜨리면, 예, 떨어뜨리면 정말 심하게 이렇게 이제 좀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주원이 마미님이 녹음해가지고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비 오는 소리처럼. 비 오는 밤에, 비 오는 밤에 듣는 건가요? 예. 저번보다 훨씬 나아요. 다행이에요. 근데, 예, 가까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퍼플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3살 때까지는 희성이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아이를
예, 아이를 키우면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많은 고민을 했고, 사실은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아이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영어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교육 자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짜 그 해외에 말하는 영어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과 과정, 예, 교과 과정으로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아이를 영어 교육을 시키면 영어를 우리처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신기한 게, 대충 알아들어요. 원어민하고 얘기하면 의미 파악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글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아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를 갖고 가는 거에 대한 거는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게 이제 사실 저는 영어를 공부시키자 뭐 이런 의욕이 생긴 게 5살 후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면서부터지, 그 전에는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저는,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그러니까 제가 월간 폴라리스 편집장을 하다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드림위즈라고 쑥쑥닷컴이라는 그 영어 교육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유아 초등 맘스쿨 사업부 부장을 하긴 했지만, 옆에서 영어 교육에 하는 걸 봤고, 저는 또 KT 올레홈스쿨에, 온라인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 사람이에요. 기획을 했고, 그걸 하면서 뭐 파닉스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다, 뭐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애가 없었으니까 영혼 없이 본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좀 반성을 하는 게, 대부분 자기가 직접 그 현실이 되기 전까지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컨텐츠로만 보지 이게 아이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 그리고 뭐 그래 그때 뭐 파닉스 교육은 이렇고, 그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아이한테 노출은 이렇고, 책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사이트 워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은 풍월은 있었지만 제가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무식했냐면, 저도 5살 후반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영유 투어를 하면서, 목동의 영유들이 대부분 파닉스를 5세, 6세, 7세, 3년을 계속 파닉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라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가끔, 아, 영유는 진짜 징그럽게 파닉스를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파닉스만 하다 끝날 것 같다. 회화는 언제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5세 때 그 원장님 그 상담을 가서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파닉스를 1년만 하지 뭐 하려고 3년이나 하냐. 3년이나 해서 그 파닉스를 왜 이렇게 많이 배워요? 파닉스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파닉스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그 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들이 파닉스를 오래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 영어 유치원 커리큘럼에서 파닉스를 튼튼하게 배우는 것과 파닉스를 배우지 않는 거는 매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점점 그 본토인 이제 미국에서도 파닉스 교육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체계화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화돼서 아이들한테 말을 배우는 과정을 익혀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주세요, 뭐 아빠 이런 말들을 배워가듯, 파닉스 음가에 대해서 아, 뭐 에 이렇게 음가를 익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파닉스인 거예요.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파닉스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읽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말하기가 먼저고 읽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근데 라이브 방송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파닉스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파닉스는 나중에 커서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들 파닉스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워낙 떠들어드리기도 했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파닉스를 안 하면 아이가 리딩을 2.0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파닉스라 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이트 워드도 그렇고, 그리고 파닉스의 뭐 예외음가도 그렇고, 넓은 의미의 파닉스는 결국은 글을 읽어서 깨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뭐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게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책만 읽으면서 그 영어를 떼는 건, 아이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글책, 그림책만 읽으면서 한글을 떼는 아이와 같아요. 물론 한글책을 읽어가면서 한글을 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소수예요. 정말 언어감이 좋고 소수인 애들이고, 대부분은 한글 능력을 가지려면 자모음의 원리를 알아서 아이들이 통문자도 알고 자모음의 원리도 깨치면서 그걸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한글을 떼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다들 뭐 얘는 언어감 좋아서 그림책만 읽어도 한글 뗄 거예요라고 전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저도 몬테소리 영어 그 필수 멘토분이 막 희성이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얘는 그 책만 많이 읽어줘도 한글을 뗄 거예요 그러는데 절대로 못 떼더라고요. 결국은 막 돌고 돌아서 막 뭐 몬테 한글 사고, 프레벨 읽기 사고, 프레벨 쓰기 사고, 막 몇백만 원 쓰고 난 다음에 한글이 아오 가지고 그러니까 한글이 아오가 아니라 한글이 아오하고 저자 같은 이제 기저귀 한글 가지고 한글 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모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한글을 못 떼. 그리고 희성이 같은 경우는 파닉스의 대표 문과와 쇼파홀 부분을 나가니 그거를 좀 깨치니, 이게 이제 같은 표음 문자라고 해서 이게 소리 문자잖아요. 소리 문자라서 그거에 관련해서 파닉스를 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이 아카데미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고,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가 6세에 파닉스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고, 6세 리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세 리딩을 하면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딩을 하는 과정이, 저는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으려고 할까? 다른 애들은 잘 읽어가는데, 희정이가 막 제가 AR이라고 해서 미국 SR 점수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그 초등에 1학년 수준이면 1점대, 2학년 수준이면 2점대에서 뭐 1.1, 2.1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6세 때부터 영어 유치원은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니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가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5세 때, 이제 영유 3년차 아이들은 5세 때 기본 그 대표 원가와 쇼파울 기본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혀서 생활 패턴에 대한 거를 많이 아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 놀이학교에서 있다가 간 아이거든요. 거의 10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읽어갈 때 그걸 못 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마존에서 이렇게 박스 세트로 된 책들을 거의 한 20개 정도를 샀을 거예요. 20개 정도를 사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서 빌려주지 마라 하고 책을 막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계속 그 이제 AR을 보기보다는 아이가 조금 더 자기가 능숙하게 읽는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줬어요. 근데 전 무식하게 한 거죠. 왜냐면 그때까지도 제가 영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주고 아이한테 끊임없이 음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읽어보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파닉스 배우면서 그거를 깨치게 했거든요. 근데 희성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성향적으로 얘가 이제 16개월 꽉 채워서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도 일단 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새로운 거면 도전해보고 신기해하는 이제 모험심이 충만한 아이 성향도 있는 거고, 저 희성이처럼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 아웃풋이 나오는 아이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영어 교육 방법도 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걸 공부하면서 보니, 아, 내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영어는 체계라는 게 있구나. 교육의 체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영어 교육에서는 미국에서 아이들이 정말 프리-K 때, K 때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영어를 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퍼플맘 카페에서, 저희는 퍼플맘 카페는 약간 뜻이 있는 카페라 뭐 그때 당시 뭐 공구도 별로 없었고 이제 그 함사를 하긴 했지만 그게 뭐 수익을 위해서 한 함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퍼플맘 카페에서 이제 다른 이렇게 저희 그 카페 회원들하고 같이 희성이의 노하우를 나누다 보니 이 희성이보다 한 살 늦은 2013년 애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볼 때 내년에 아마 이 친구들이 희성이보다 렉사이드나 AR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3년 말고 2014년 애들은 더 잘해요. 그리고 2015년 애들은 지금 무섭게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더 일찍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게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9개월부터 해야 된다는 가설이 있는데 그 9개월부터 해야 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9개월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우리말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게 완전히 체계가 다르게 각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어와 우리 글의 그 표음 문자라는 게 비슷해서 말 소리를 배워서 하는 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순이 같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배우고 우리는 어순이 달라서 영어를 어렵게 배운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두 개 다 표음 문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7세기에 우리 그 이제 실학자들 있잖아요. 실학자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그때는 뭐 문법이고 뭐고 있겠어요? 맨투맨으로 배우는 거지. 그런데 이 실학자들이 영어를 정말 잘했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 헤이그 특사 간 분들이 그쪽에 가서 영어를 정말 능통하게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독학이래요. 왜 그렇게 영어를 잘했냐면 우리 한글도 그러니까 음을 익히면서 말을 배우는 과정이고 영어도 음을 익히면서 말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이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영어를 할 수 있고 영어를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게 됐냐면 일제시대 때 문법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형식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것을 영어 교육 과정에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일제 청산을 못한 것처럼 영어 교육에서도 그 문법 청산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 3학년, 4학년 그리고 레벨이 한 3점대 이상 들어가면 아이가 문장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어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법에 대해서 이게 좋아, 이게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아카데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놀라운 빅데이터를 알게 된 게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에 시작한 애가 우리나라 한 해 평균 아이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시작하는 아이들이 한 30, 40%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과가 이제 3학년 때 시작하잖아요. 3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뭐 다 되겠죠. 그리고 2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도 꽤 돼요. 그러니까 유아 때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말을 익히면 우리가 우리 말을 익히고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가 어순이 아니에요. 뭐냐면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끊어 읽는 거잖아. 우리는 이름절 문자를 갖고 있어요. 한글은 뭐 만약에 여기서 본다면 뭐 묘사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묘사 하나씩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은 A, B, C, D 하나의 음가 가지고 잠깐만요. 음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절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음절하고 우리 음절을 이미 익혀버리면 영어가 긴 뭐 라임 같은 경우는 라임 해가지고 음절이 한 음절이에요. 그런데 스펠링은 5개가 있어요. 라임이라는 스펠링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익히고 나면 음절 때문에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팝송을 못 따라 부르는 이유가 음절 때문이에요. 우리 팝송 따라 부르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팝송의 음절을 이렇게 이제 흘리면서 굴리면서 우리가 속칭 굴리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송을 못 따라 불러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음절이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그때쯤 떼기 때문에 한글을 떼고 나서 들어갔을 때 음절의 차이 때문에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에 시작해서 아이들이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파닉스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파닉스를 배우지 않아서 파닉스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또 리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해만 그러니까 단어만 열심히 외워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문장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들 표현으로 말을 하거나 쓰는 거나 이런 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는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정석이고 그런 정석을 해서 프리스쿨 프랩을 하고 아이들이 프리스쿨 프랩에서 뭐 레터에서 대표음가 배우고 그다음에 뭐 기본 컬러 배우고 쉐입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트 워드를 익히면 아이들이 웬만한 이런 기초 리더스를 떠듬떠듬 읽어가요. 왜냐하면 사이트 워드는 통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혀가는 거고 그런 익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단계별로 정해진 단계별로 프리-K, K, 뭐 G1, G2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과정에 맞는 것들을 교과 과정을 채우듯 가져가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어를 G2 과정이 끝나면 웬만한 미국 책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 독립이 되는 시기를 저는 G2라고 보거든요. 우리 레벨로 보면 SR 레벨로 보면 2.0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읽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왜 우리가 일반 유치원이나 영어 유치원에서 안 됐을까? 제가 보면 그 미국식 교육 과정이라 함에 미국에서 어떻게 그 교과 과정을 공부시키는지 많은 교수님들이 가서 공부하시고 오시고 현지에서 선생님을 하고 오시고 그러는데 문제는요. 최근에 미국 교과 과정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육 과정이 바뀌고 뭐 코딩 교육,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데 요즘 파닉스를 안 하는 추세라고 누가 그래요? 미국에선 파닉스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예. 컴퓨터 화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그 영어 유치원의 핵심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목동에 살고 있잖아요. 목동에서도 타클래스 영유나 아니면은 폴리나 아니면 대치동에서 뭐 게이트라던가 PSA라던가 진짜 영어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잖아요. 진짜 영어
잘 가르치는 곳에서 보면 그 아, 예. 근데 그 영어 유치원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영어 유치원 대치나 목동 애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목적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뭐 토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이제 맞아가는 거예요. 아, 그 파닉스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네. 예, 본인이 본인의 판단에 맞추는 거지. 그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아이는 엄마의 깜냥대로 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800명이 넘는 데서 강의를 방해하시면 안 돼요. 예, 본인이 찾아보세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혼자 고민하시면 되지. 그거를 여기에서 토론을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800명이 넘는 방에서 하실 일은 아니고, 예, 본인이 찾아보시고, 본인이 가르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세요. 예. 자, 그러시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볼 때 퍼플 아카데미의 가장 큰 과정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연간 계획안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연간 계획안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퍼플 아카데미는요, 목적이 분명해요. 퍼플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뭐 대치동의 영유라던가 목동의 영유라던가 아니면 국제학교에서 하는 미국의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해요. 미국의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미국의 정규 교과 과정이 프리K, 이제 K부터 시작하죠. 프리K는 이제 킨더니까 프리K, K, G1, G2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K 과정부터 미국 교과서인 저니스를 채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IXL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제 온라인 그 넥사일이라던가 아니니까 스콜라스틱 리프로 그 다음에 AR, SR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영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영어를 하는 거를 정말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해진 커리큘럼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해진 커리큘럼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과정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랭귀지 아트가 영어의 정해진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이게 쭉 보여드리면 프리K는 알파벳부터 배워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K를 42개월부터 봤는데 42개월 지난 아이들부터 봤는데 프리K는 알파벳부터 시작하고요. 알파벳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을 총 12주에 걸쳐서 배워요. 근데 보통 저희가 노래학교나 5세 영어 유치원에 가면 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 들어가면 첫 번째 프리K 단계에서 알파벳, 그 다음에 알파벳 과정을 12주에 걸쳐서 배우고 라임에 대해서 2주를 배워요. 그리고 15, 16, 17은 음과 조합과 분리, 그 다음에 그 자음 대표음과, 그 다음에 단모음, 쇼바울이죠. 사이트 워드, 컬러 넘버,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들어가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가 허구적인 문제인가 추론 분석,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반의어, 구분, 단어인지, 체계 명칭 이렇게까지 배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세기를 이제 그 매스를 같이 배워요. 매스를 같이 배우는데 대부분의 그 프리케이 분들이 랭귀지 아트만 하세요. 랭귀지 아트만 하는데 그거는 좀 착각이에요. 미국의 수학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미국의 수학이 안 쉬워요. 왜 안 쉽냐면 미국의 수학이 안 쉬운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수학은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1 더하기 1 하면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1학년 때 배우고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2학년 때 배워요. 그런데 미국은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1학년 때 배우지만 10 더하기 10도 1학년 때 배워요. 그건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색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과정들 프리K에 있고 K에 있는 미국의 과정들이 처음엔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 3학년 4학년 되면 사고력 수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IXL에 매스를 반드시 하라고 하고, 매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용어예요. 용어가 사실은 랭귀지 아트에만 있는 용어가 전부가 아니에요. 매스의 용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수학 문제 풀 때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왜 틀리는 줄 아세요? 덧셈 뺄셈은 잘해요. 근데 이게 뭘 더하라는 거고 뭘 빼라는 건지 몰라서 틀려요. 국어가 안 돼서 틀려요. 문장을 바르게 읽을 수 없어서 틀려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틀려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그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집이 있을 정도로 문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수학을 할 줄 알려면 수학에 대한 용어를 끊임없이 익혀야 돼요. 특히 뭐 국제 수학 대회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저희에서도 영재 수학을 이제 제가 한 올해 말고 내년 하반기쯤 이제 영재 수학 과정을 하나 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영재 수학 과정도 있고, 그 인도에서 만든 영재 수학 과정도 있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진짜 요즘에는 이 IT가 발전을 해서요. 그 IT가 발전을 해서 영재 수학,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학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재 수학 과정을 아카데미에 추가로 오픈을 하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할 때 결국은 KMO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월드 경시대회라던가, 아이들이 사고력 쪽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접해서 사고력 수학을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스팀까지 가는 거거든요. 스팀 교육에서 뭐 로봇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체계적인 뭔가를 개발할 때 수학에 대한 논리가 지능 개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K 때 반드시 매스 푸셔야 돼요. 매스를 무시하고 되게 안 푸세요. 특히 어떤 아이들이 안 푸냐면, 초등인데 프리K 들어온 친구들, 7세인데 프리K 들어온 친구들이 매스를 안 풀어요. 근데 저는 매스를 반드시 풀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믹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가장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어저께 들으신 분들은 보이시죠? 어저께 들으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쓰는 이거를 ABCD 세트를 저희가 교과과정에 넣어놨어요. 이거는 저희가 정규에서 리더스로 써요. 이걸 리더스로 쓰는 이유가 아이들이 말을 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프리케이 때요, 정규 교과정에 뭐 전이스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박스 세트를, 여러 세트를 읽어가면서 아이가 하이 프리퀀시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자주 빈도가 높은 문장들을 자기가 많이 읽어가요. 우리도 보통 애들이 쓰는 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엄마 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리 와, 같이 가, 나도 줘, 나도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배워서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믹스 교과 과정이 프리K에 쭉 책별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이제 워크지가, 사이트 워드가 보통 220개 정도 되면, 예, 제가 일단 빨간색으로 쓸게요. 220개 정도 되면, 이거 안 돼요. 예, 이게 아까 제가 저기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써져요. 220개 정도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 0점대 후반 정도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하시면, 프리케이를 하시면 코믹스를 줘요. 예, 사기를 줘요. 하지 마세요. 저희 일부러 교과 과정에 사실 2기만 안 드렸어요. 2기를 다른 과정을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면서, 이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2기만 안 드렸고 1기, 3기는 다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 오늘 희성이 푹잠이에요. 놀다가 자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코믹스를 넣어놓은 이유가, 아이들이 빈도 높은, 그리고 최근에 미국 아이들이 쓰는 말들을 예, 할 수 있게 하려고 코믹스를 과정에 넣어놨고, 사이트 워드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매주 4개씩 외우는 거예요.
매주 4개씩 아이들한테 워크지를 주면서 미국 교과 과정에도 있어요. 교과 과정에도 매주 4개씩 사이트 워드를 외워요. 그러면 사이트 워드를 외운다기보다는 아이하고 플래시카드를 하고 워크지를 하고 엄마가 끊임없이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트 워드를 익힐 수 있고, 그리고 파닉스의 자음을 이렇게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면 파닉스 교육과정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보실 수 있는데, 보세요. 파닉스 교육과정을 보면요, 이게 이제 프리케이 때 알파벳을 배워요. 알파벳을 배우고 그 다음에 라임을 배우죠. 그리고 아까 음과 조합, 이게 이제 사실은 파닉스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파닉스가 프리케이, K, G1, G2 과정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그 영어 유치원에서 가장 핵심은 파닉스를 배우는 거예요. 원어민하고 회화를 하면서 원어민이 끊임없이 파닉스의 뭐 반복 그 워드 패밀리들을 읽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를 같이 재인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프리케이 단계에서는 알파벳을 배우고 라임을 배우고 음과 조합을 배우고, 그러니까 블렌딩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세그먼트를 배우고 자음의 대표 음가를 배우고 단모음을 배우고 사이트 워드를 익혀요. 그러면 사이트 워드를 계속 익혀가는 거예요. 사이트 워드를 300개 정도 읽으면 1점대 후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사이트 워드는 빈도가 높은 영어의 단어예요. 뭐 U라던가 I라던가, I부터 시작하죠. 사이트 워드는 맨 처음에 I부터 시작하고 U, and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이트 워드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K 단계에서는 이제 알파벳 복습이 이만큼 배웠던 알파벳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모음, 음절, 라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미국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배운 것을 그 다음에 재인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면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재인하고 하면서 올라가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재인이 필요한 거예요. 재인이 필요하고 그 재인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벳을 복습하고 자모음하고 음절, 라임, 음가의 조합 및 분리, 자음, 음가, 이중자음, 단모음, 장모음까지 가요. 그러니까 롱바울까지 배우는 게 K 단계까지예요. 자, 롱바울까지 배우면 제가 몇 점 몇 나온다고 그랬어요? SR을 볼 때 몇 점 몇 나온다고 그랬어요? 롱바울까지 완벽히 익히면 몇 점대가 나올까요?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숏바울까지 익히면 1점대 0.9에서 1점대 초반이 나와요. 아니, 3.0 아니, 찍지 마세요. 맞아요, 1.5. 1.5. 우리 벨라맘님, 우등생 벨라맘님 맞아요. 예. 장모음까지 익히면 1.5에서 한 1.8 정도 나와요. 1.5에서 1.8 정도 나오고, K과정을 이렇게 제대로 밟은 아이라면, 지금 1기 아이들 중에서 제대로 꾸준히 가져간 아이들은 대부분 1점대 후반이 나와요. 1점대 후반이 나오고, 읽는 거를 외워서 안 읽고 제대로 가면 1.5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K과정의 아이가 이제 정규 교육과정으로 가면, 지금은 이제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 초등 2학년인데 K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하는데, 지금 가장 빠른 아이가 2015년생이에요. 2015년생이 K를 해요. 아니, 프리K를 해요. 근데 2014년에 K를 하는 친구들이 2점대가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14년이면 진짜 어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2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2013년생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6살, 그 다음 5살 친구들이 2점대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이거를 완벽하게 이제 저희 교육과정에 의해서 잘 움직인 친구들은 이게 점수가 점프하면서 어렸을 때 시작할 때부터 올라가요. 2점대면요, 미국 2학년 수준을 5살이 하는 거예요. 6살 친구들도 1점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인데 미국의 1학년 수준의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미국의 1학년 교육과정을 가면 파닉스가 자모음, 라임 줄어들죠. 다시 이중자음이
들어가죠. 여기 단모음 들어가 재인 들어가죠. 그리고 단모음과 장모음을 구분하는 게 들어가요. 장모음 다시 한번 들어가요. R모음, 이중모음, 음절, 사이트워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라던가 명사라던가 대명사라던가 알파벳 순서, 단어 관계의 의미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재인하면서 아이들이 미국 교과 과정에서 어렸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1, 2, 3학년은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능숙하게 쓰는 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4학년부터는 사고력 국어를 배워요. 그런데 미국은 더 빨리 배워요. 사고력을. 미국은 사고력을 1학년 때부터 배워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라이팅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배워가면서 단어의 관계와 의미, 알파벳 순서라고 해서 과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G2에 가서 다시 한번 이만큼의 파닉스를 반복을 해요. 파닉스를 반복을 하고 독해력, 문장구조, 뭐 명사, 대명사, 동사 이렇게 해서 문장을 아이가 쓰고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문장 안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베이직의 랭귀지 아트를 이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G2까지 끝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챕터북을 읽는데, 지금 아카데미 G2의 친구들이 대부분 3, 4점대 나와요. 잘 나오는 친구는 4, 5점대, 6점대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G1, G2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4, 5점대 나온다는 게 읽는 기술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미국의 1학년 수준의 국어 문제집을 풀 수 있어야 되고, 미국의 2학년 수준의 문제집을 풀 수 있으려면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랭귀지 아트 이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걸 익힌 다음에 정말 대치동에 핫한 영유를 가시거나 목동에 핫한 영유를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아, 이게 이거를 공부시키는 과정이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냉정하게 미국 교과 과정에 준해서 차곡차곡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가 영어 유치원이라던가 이런 데를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을 간다고 하면, 저희 교과 과정을 익히고 나서 여기에서 포플에서는 이런 걸 했었는데 라고 하고, 교과 과정 중에서 이 책은 이걸 배우지 체크해 보세요. 여기에 저희 아카데미가 더 튼튼해요. 왜냐면 저희는 미국에서 바로 가져온 거고, 국내의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선정한 책이란 말이에요. 영어 유치원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아카데미가 더 체계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파닉스의 음가를 배워가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로 해요. 심플리 그래머라는 걸 해요. 그래머는 정말 저는 이제 빠른 K나 G1부터 시작을 하라고 해요. K나 G1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K나 G1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머는 아이가 말을 쓰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래머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맨 처음에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주세요, 엄마. 이렇게 이제 말도 거꾸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요?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말을 이제 잘 못 써요. 말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말이 능숙해지면서 책을 읽어가고, 문장을 접하고, 말을 배워가면서 제대로 된 문장을 쓰고, 제대로 된 조사도 쓰고 명사도 쓰고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 거라는 말도 누구 거 이렇게 자기 애기 이름을 정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거라는 말도 하고 말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그래머도 문장을 익히고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교과를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정리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재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래머의 문제집에도 단계가 정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머도 어려운 그래머 문제집이 있고 쉬운 그래머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아카데미에서는 그래머를 G1 아니면 K에 하나, G1,
G2 이렇게 해서 최소한 3타임을 돌리려고 해요. 그래머를 이렇게 3번 정도 문제집을 풀어보면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하면서 그래머를 해가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머가 정말 해야 되는 그 G3 과정이 됐을 때 안 틀려요. 그래머 문제가 안 틀려요. 그래서 심플리 그래머는, 그리고 심플리 그래머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가 월 77,000원이잖아요. 77,000원인데 가능하면 모든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서 이게 주차를 16주차로 남겨놓고 무료로 동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무료로 설명하는 동영상을 다 올려놓고 책만 사시면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책만 사시면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 받아주세요. 저희가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우리 착한 아카데미 학부모님들, 예, 이제 설명 맞아요. 좋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머는 그래서 스스로 학습이에요. 아이하고 스스로 하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해가지고 유닛별로 아이하고 같이 풀어보는 건데, 뭐 이제 내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관사, 단수명사, 복수명사, 형용사. 근데 이게 아이한테 형용사라고 안 가르쳐주고 해도 돼요. 아이한테 형용사라고 안 가르쳐줘도 해도 되고, 그거를 그냥 아이한테 문장 속에서 익히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리 그래머의 주차가 16주차까지 있고, 심플리 그래머가 이번에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미국 출판사인 하코트 그래머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따라오시면 이제 그래머를 한 3권 정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시험에 가서 그래머를 보든 잘 안 틀려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리딩을 해가고 읽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IXL을 풀어가고 그러면서 이 그래머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라이팅 특강이 있어요. 근데 라이팅은 아쉽게도 특강이에요. 퍼플 아카데미의 라이팅이 특강인 이유가 뭐냐면 라이팅을 호주에서 피드백을 받아요. 근데 왜 호주까지 호주 피드백이 너무 비싸. 왜냐면 호주에 갔다 오는 거고 호주의 현직 교사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호주는 영국령이에요. 보통 미국보다는 영국이 라이팅에 강해요. 왜냐면 라이팅에 강한 이유가 IELTS 시험 자체가 이제 그 토플이나 토익보다는 그 라이팅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온 원어민들이 라이팅을 첨삭을 해줄 때 피드백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피드백을 할 때요, 엄마들이 피드백을 볼 때 문법을 피드백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민법을 피드백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머는 이제 에반모어 책으로 하는데, 이 라이팅은요, 미국은 사고력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쳐요. 이게 미국의 1학년 라이팅 교재예요. 라이팅 교재인데, 미국은 1학년 때부터 사고력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문법에 맞게 쓰는 것보다 생각을 끌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끌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글 써보라고 여러분한테 누가 그랬어요. 저희 이제 성인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원고지 5장으로 써서 제출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장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원고지 놓고 커서 깜빡깜빡 하면서 뭐부터 쓸까 고민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먼저 써야지? 내 생각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글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글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걸 써보세요 라고 하면 우선 막막해요. 그리고 뭔가 뭐를 쓰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사지선다형 위주로 공부를 했고 뭔가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글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뭘 쓰라고 하면 일단은 고민이 돼요. 컴퓨터로 쓰라고 해도 커서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엉킨 실태처럼.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미국의 라이팅을 배우면요. 정말 금방 써요. 이성이는 숙제 중에서 라이팅 숙제를 가장 빨리 해요. 정말 그 A4지 한 장 쓰는데 한 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쓰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고력을 1학년 때부터 가르친다는 게 저는 미국 교과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카데미에서 미국 교과과정을 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예, 맞아요. 사고력 첨삭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의 라이팅을 배울 때 초등학교에 가면 이게 6트레인 라이팅이라고 해서 6가지 요소가 나와요. 아이디어, 오거니제이션, 워드 초이스, 센텐스 플루언시, 보이스, 컨버전. 컨버전이 문법이에요. 문법은 결국은 이제 뭐 그 시제가 틀리거나 아니면 뭐 어나 더 관사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디어, 어떤 글을 쓸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걸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기뻤던 순간을 쓸 것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감정을 가장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정하는 게 아이디어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죠. 오거니제이션은. 자, 그러면 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통이 내가 되게 심했어. 나는 그 순간을 쓸 거야. 그러면 산통에 대해서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쓸 것인지, 이게 이제 시간적 흐름에 대한 오거니제이션이 있고, 아니면 문장을 정리하는 오거니제이션이 있고, 주장을 하는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거나이저들이 다 달라요. 생각의 정리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오거니제이션은. 이거를,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워드 초이스, 나만의 단어.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워드를 써야 사람들이 감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워드를 써야 똑같은 글이에요. 정말 힘들었다. 예, 정말 힘들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다라는 말로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순간을 표현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순간을 표현하는 말들이 다 다르고, 그게 결국은 어떤 워드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센텐스 프루시는요 1, 2학년 때는 대충 배워요. 왜냐면 문장의 구조에 대한 거라서 1학년, 2학년 때는 그게 자세히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센텐스 프루시가 3학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저희가 기자를 가르칠 때, 제가 편집장 할 때 기자를 가르칠 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죄송해요, 애들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글을 쓰면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막 그리고로 나열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뭐 했다, 그리고 그러나 또한 계속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한 했다 다 동그라미를 쳐줘요. 자, 또한 몇 번 들어갔어, 다 바꿔와. 그래요. 왜냐면 같은 문장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면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고 자세히 읽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또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글 보면 뭐뭐 했다, 또한 그 사람은 뭐를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한 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너 이게 뭐냐고 생각 다시 정리해서 다시 기사 써,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센텐스 플루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코우즈라던가 뭐 엔드라던가, 그렇게 우리가 쓰는 단어에서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게 센텐스 플루시예요. 센텐스 플루시의 기초부터 보세요. 센텐스 플루시는 기초부터 문장 쓰기, 여기서는 긴 문장 쓰기, 생각 연결하기. 생각 연결하기가 뭐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비코우즈로 연결할 것인가, 엔드로 연결할 것인가, 오어로 연결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정말 이 라이팅은요, 여러분 이런 라이팅을 군대에 가르치는데 별로 없어요. 저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라이팅 프로그램이에요. 라이팅은 정말 저는 정말 강추인데, 이게 이제 제가 호주가 인건비가 비싼데 호주에다가 고집을 부리고 호주에다가 하면서 이 비용이 좀 비싸고, 저희도 이 그 아카데미에서 거의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문장을 쓰고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쓰기. 여기 워드 초이스 동사 사용하기잖아요. 동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형용사 동사 애들 구분 못 하거든요. 자, 5번은 이제 있어. 시간 중간 끝.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을 이간의 일이 들어간 순서 알기.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서에 따라서 글을 쓰면 순서에 따라서 글을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고가 순서에 따라서 안 돼요. 먼저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친구하고 논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 엔딩 완성하기, 비슷한 거 다른 거 분류하기, 이게 다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연습, 센텐스 플러시에 대한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스예요. 보이스는 뭐냐면 나만의 색채예요. 라이팅에서 나만의 색채를 갖는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제가 오늘 일러스트 면접을 봤는데, 일러스트를 저는 다른 직종 저희 회사에서 그 뭐 이제 뭐 MD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관리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많아요. 직원들이 많은데 뭐 비디오를 이렇게 만드는 친구도 있고 많은데, 다른 친구들은 외모를 절대로 안 봐요. 사실 외모는 절대로 안 봐요. 그런데 딱 한 직종만 외모를 봐요. 외모와 표정과, 예, 얼굴 표정과 그 다음에 옷 입는 걸 봐요. 그게 일러스트예요. 왜 일러스트냐면, 일러스트는 어두침침한 성격이면 그림이 다 어두워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자기를 꾸밀지 않은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요.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도 디자인 하신 분 있겠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뭔가 색감각이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를 잘 꾸미는 사람이 디자인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밝고 그 얼굴 표정이 밝은 친구가 그림을 밝게 그려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한 이제 지금 전이스나 이런 쪽에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표정이 밝은 친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2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밝은 친구를 뽑기 위해서 제가 일러스트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색채가 나타나는 게 그림이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사람의 색채가 나타나요. 자, 신경숙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 다 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만의 색채의 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 보이스를 배우고 소설을 노블을 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희성이가 그래요. 이거 어떤 작가가 쓴 글인데? 어떤 작가가 쓴 글인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거 재밌어 엄마 이래요. 그 사람이 쓴 그 글이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가 보고 책 사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책 냈대, 사야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색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부터 배워요? 보이스를 1학년 때부터 배워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의 라이팅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미국의 라이팅을 배우면 우리 학교에 가서 글도 잘 써요. 일기 잘 써요. 라이팅을 배우면. 왜 일기를 잘 쓸까요? 라이팅이 한국말로 쓰느냐 영어로 쓰느냐지 생각에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뭐예요? 글을 쓰는 방법, 순서, 내가 어떤 글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핵심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드 초이스. 예, 일기 잘 써요. 워드 초이스가 뭐예요? 어떤 글을 이용해서 쓸 것인가. 센텐스 플루언시, 문장 쓰기요. 긴 문장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다 연결돼요. 영어냐 한글냐만 따르지 여기에 있는 커다란 로직은 글쓰기의 로직이에요. 글쓰기의 로직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배우면요, 한글 글쓰기도 잘 써요. 저는 희성이한테 논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운 적 있구나. 케이지에서 배운 적 있어요. 근데 케이지는 논술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애가 기본적으로 글을 써요.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문장 확대하기 있잖아요. 예, 피라미드 문장 만들기, 뭐 빨간 사과,
나무에 매달린 빨간 사과. 나무에 매달린 먹음직한 빨간 사과. 아빠가 나무에 매달린 먹음직한 빨간 사과를 땄습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예, 2부에서 봬요.